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치킨집에서 딸들까지 동반해서 식사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구글과 빅테크 기업들은 100년 뒤를 보고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지구의 우주 환경을 직접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테슬라가 도요타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까지 쭉 한번 알아볼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났다는 소식인데, 근데 그냥 딱딱한 회의실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구구치킨이라는 한국식 치킨집에서 맥주를 곁들이며 일명 치맥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특별했던 건 최태원 회장의 차녀와 젠슨왕의 딸까지 함께 동석했다는 점인데요. 가족끼리 밥을 먹을 정도로 두 사람, 아니 두 기업의 관계가 초밀착 상태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죠. 그럼 치킨만 먹고 끝났느냐? 절대 아니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얘기가 오갔다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에 내놓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들어갈 핵심 부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AI 반도체에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인 건 아시죠? 이번 만남을 통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 물량의 55% 이상을 책임지기로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을 서두르며 맹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메인 파트너는 SK하이닉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회사는 HBM 말고도 새로운 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소캠이라는 건데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전기를 덜 먹는 메모리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차세대 기술이거든요. 이걸 SK가 엔비디아 서버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ESSD인데요. 이건 기업용 대용량 저장 장치인데 AI가 공부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엔비디아의 새 칩은 저장 공간이 기존보다 16배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SK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맡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결국 최태원 회장의 큰 그림은 단순히 부품 하나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짓고 운영하는 AI 토탈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SK와 엔비디아의 동맹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해 보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이번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돈 씀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최근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건데요. 채권이 뭐냐면요. 기업이 돈을 빌리고 써주는 차용증 같은 거예요. 보통은 3년, 5년, 길어야 30년 뒤에 갚겠다고 하는데 구글은 무려 100년 뒤에 갚겠다라며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술 기업은 트렌드가 빨리 바뀌어서 100년 채권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코카콜라나 디즈니처럼 망할 일이 없는 회사들만 하던 거죠. 그런데 구글이 이걸 했다는 건 AI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인류가 쓸 전기나 수도 같은 필수 인프라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구글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4인방이 2026년까지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돈만 약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0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부 투자자들은 아니, 수익도 아직 불확실한데 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은 19세기에 철도를 깔 때나 90년대에 인터넷망을 깔 때도 똑같은 걱정이 있었어요. 결국 그때 깔아놓은 인프라 덕분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젠슨왕도 이건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빅테크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지을수록 거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 투자 광풍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물론 나중에 이 투자가 줄어들 때 올 충격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쩌면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역사적인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의 내구성과 신뢰성 하면 어떤 브랜드를 떠올리나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요타죠. 장고장이 없기로 유명해서 수십 년간 전 세계 자동차의 기준이 되어 왔던 그 도요타가 이번에 테슬라에게 왕좌를 내줬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죠. 오토 플러스가 2025년 자동차 신뢰도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테슬라가 도요타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단순히 전기차 부문에서 1등을 한 게 아니에요.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등 모든 종류의 차량을 통틀어서 테슬라가 가장 고장이 안 나는 차로 뽑혔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소식을 듣고 X를 통해 자축했는데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 시장에서 미국 전기차가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사실 테슬라가 초기에는 단차 문제나 도장 불량 같은 조립 품질 때문에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결과로 이제 테슬라는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차 자체도 튼튼하다는 걸 증명해낸 셈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테슬라가 내구성의 제왕 도요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토플러스의 분석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단순함의 승리입니다. 내연기관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진 안에는 피스톤, 그리고 밸브, 크랭크축 같은 수백 개의 부품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며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만 고장나도 차가 서버리죠. 반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구조가 정말 간단합니다. 배터리, 모터, 그리고 단순한 기어박스 정도가 끝입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적으니까 당연히 고장날 확률도 확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경쟁사 차량들은 엔진 고장, 오일 누출, 냉각 시스템 문제 같은 심각한 고장들이 보고된 반면에 테슬라는 차가 멈추는 치명적인 결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고된 문제들도 서스펜션 암이나 화면 오작동, 도어 핸들 같은 비교적 사소한 것들이었고 이마저도 대부분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보증 수리로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즉 테슬라 오너들은 차가 퍼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훨씬 적다는 거죠. 자, 화제를 돌려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혹시 예전에 독일의 ADAC라는 곳에서 테슬라 점수를 낮게 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때는 테슬라 품질이 안 좋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프랑스 조사는 그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독일 ADAC의 검사는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이 슬었나 같은 걸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회생 제동이라는 걸 씁니다. 모터의 저항으로 속도를 줄이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쓰니까 당연히 녹이 살짝 쓸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걸 결함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번 프랑스 오토플러스는 실제로 차가 고장나서 운행을 못했느냐를 따졌습니다. 실질적인 주행 데이터로 봤을 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튼튼하다는 게 증명된 거죠. 결국 이번 뉴스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거나 내구성이 약하다는 건 이제 옛말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계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적게 들고 더 오래 탈 수 있는 차라는 게 입증되었어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시간이 지나도 짱짱하게 굴러간다면 이건 중고차 가격 방어에도 엄청난 호재가 될 거예요.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은 스페이스X와 관련된 정말 굵직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스페이스X가 우주 방사선 테스트를 위해 직접 그 입자 가속기, 즉 사이클로트론을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우주 기업들이 전자 부품을 테스트할 때 외부 연구소에 맡기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는 아니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하겠다라면서 자체적으로 방사선 테스트 시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기술적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자석이 평평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입니다. 입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되면 질량이 무거워지거든요. 양성자를 빛의 속도로 가깝게 가속하면 질량이 평소보다 25%나 늘어나는데 무거워진 만큼 자석의 힘도 더 세게 끌어당겨줘야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자석의 모양을 휘게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돌수록 더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는 천재적인 설계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테스트 방식도 아주 독특한데요. 보통은 X선이나 전자를 쏴서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이건 실제 우주 환경과는 좀 다릅니다. 우주에는 아주 무겁고 에너지가 큰 입자들이 날아다니거든요. 스페이스X는 이걸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수소 음이온을 가속한 뒤에 얇은 탄소막을 통과시켜서 전자만 쏙 벗겨내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강력한 양성자 빔이 만들어지는데 이 빔이 반도체를 뚫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손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남들은 흉내만 낼 때 스페이스X는 진짜 우주 환경을 지구에 구현해서 반도체가 고장나지 않는지 극한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니 스타링크나 로켓의 신뢰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일론 머스크가 경영 측면에서 거둔 아주 큰 승리 소식인데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 줄여서 NLRB가 스페이스X에 대한 소송을 포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스페이스X는 일반 제조업체처럼 NLRB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이 기관은 노동조합 결성이나 파업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스페이스X는 항공사나 철도 회사를 관리하는 국가중재위원회의 관할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반 제조 공장이 갑자기 국가기관 산업인 코레일이나 대한항공 같은 지위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항공이나 철도는 멈추면 나라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파업을 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즉,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사업이 이제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국가의 필수적인 운송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노조 리스크 때문에 로켓 발사가 멈추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이 확 줄어든 거죠. 일론 머스크가 기술뿐만 아니라 법적인 싸움에서도 전략적으로 완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필리핀에서 들려온 아주 실질적인 서비스 소식인데요. 필리핀의 대표 통신사인 글로브텔레콤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손잡고 동남아시아 최초로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혁명인 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안테나가 달린 비싼 위성 전화기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삼성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일반 LTE 폰으로 하늘만 보이면 바로 통신이 되는 거죠. 필리핀은 7,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그 많은 섬의 기지국을 다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태풍이라도 한 번 오면 통신이 다 끊겨서 구조 요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상 기지국이 태풍에 쓰러져도 하늘에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일종의 우주 기지국이 생긴 거죠. 재난 상황에서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물리적으로 기지국을 세울 수 없었던 오지에서도 스마트폰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적으로 필리핀 같은 도서국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